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 젊은 엄마 구독자입니다. 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인데 소소한 자랑 하나 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 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반에서 그런 걸 시켰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그려보고 그 이유가 뭔지 밑에다 적어보라고요.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하길래 대체 뭘 얼마나 잘 그렸길래 아니면 얼마나 잘 썼길래 우리 딸이 1등을 했을까. 화가를 시켜야 하나 작가를 시켜야 하나. 딸 바보 엄마는 벌써부터 행복한 상상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딸아이의 참관 수업을 가고 나서 교실 뒤에 걸려있는 딸아이의 그림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어요. 교실 뒤 게시판에 붙어있는 딸아이의 그림,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파마 머리에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선명히 존경하는 인물, 엄마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존경하는 이유에 제일 멋져서라고 써있더군요. 다른 애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하다못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을 줄줄이 써놓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딸아이가 적어놓은 엄마라는 글자가 어찌나 반짝이고 예쁘던지요. 참관 수업을 듣는 내내 그 조그맣고 기특한 머리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한 것을 대체 어떻게 꾹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일을 한답시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한창 챙겨줘야 할 나이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저희 딸은 언제 저렇게 훌쩍 커버린 걸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제일 멋져? 하고요. 어리석은 저의 질문에 딸은 우문현답을 내놨어요. 그냥 멋진데 이유가 어딨냐고요. 이렇게 오늘도 8살에게 한 수 배워가는 38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딸 자랑을 하다가 그럼 나는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딸이 누굴 닮아서 엄마를 골랐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도 망설임 없이 저희 엄마를 고를 것 같거든요. 모전여전이라고 아마 저희 딸아이의 호탕한 성격은 엄마를 닮았나 봅니다. 부디 엄마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아마 저 호탕한 성격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짜인 저와 달리 저희 엄마는 정말로 멋있는 분이셨어요. 너무 가족 자랑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제 사연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 엄마 자랑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 집 식구들 자랑하려고 톡톡 사연에 사연을 보냈냐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조금 있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못난 불효녀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듣는 데다가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랑도 좀 하고요. 구독자분들 아니면 그 공을 누가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이럴 때나 저희 엄마도 어깨 좀 세워보는 거죠. 아직도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지금이야 엄마도 시장에서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서 일당 받아가면서 저 돌보랴 일하랴 눈칫밥 먹어가면서 장사를 했던 시절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시장에서 있었던 세월만 꼬박 30년이 넘어가요. 말이 좋아 경력직이지 이제는 저도 충분히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이제는 엄마가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나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벌어봤자 엄마 버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저도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긴 하지만 1년에 바짝일해서 버는 돈을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갈퀴로 긁어 모으시다시피 하시니까요. 나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봐도 여러모로 엄마 눈에는 아직까지 모자란 딸이라서 쉽게 모실 수가 없네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큰손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랑 저는 함께 해결할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신세였으니까요. 참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따로 없네요.
당장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어디 가서 메뉴판에 가격도 안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왜 먹는 거 가지고 눈치 보고 사는 게 제일 서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먹는 거 보면 가난한 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는 마음 쓸 일이 없어서 그게 참 좋구나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옛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데는 아무래도 아버지 공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호칭으로 부르는 게 맞나 싶어요. 매사 성실하고 현명한 저희 엄마가 인생에서 딱 하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마누라랑 자식한테 늘 큰 소리를 치고 손찌검을 하는 인간.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서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을 펑펑 쓰면서 남한테 허세를 부리는 건 제일 잘했던 인간. 저는 아직도 왜 엄마가 그런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치다시피 하면서 책임을 지려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엄마는 그걸 책임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멀쩡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책임감을 보여주면 언젠가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저 모자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가 걷어 먹이겠냐는 허울뿐인 책임감.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를 오랫동안 보면서 커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지치게 만들면서 염치도 양심도 없이 지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면 저는 사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저희 엄마는 오열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셨지만 전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희 모녀가 사는데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인간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발목을 잡지 말고 이렇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장례식장까지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러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뭐가 아쉽고 그리워서인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건지 대체 그 사랑이라는 알량한 감정이 뭔지 그때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미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때 어린 저를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딸은 엄마랑 다르게 똑똑해서 그렇게 살지도 않겠지만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는 끼리끼리 만난 거야. 모자라게도 살지 말고 네 능력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뒷바라진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저 너 얼마나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다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끌어안고 그런 말을 하셨던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나 인정받지도 행복하지도 못했던 엄마의 지나가버린 젊은 날에게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고요. 물론 아버지가 저희 가정의 유일한 불행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저희 집에서 아버지 하나만 사라졌을 뿐인데 가정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말 우리의 불행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왔던 게 아닐까 싶었을 정도였죠.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 몰라도 아버지를 잃고 크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빚까지 떠안게 된 저희 모녀를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온 동네에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길에 나가기만 하면 혀를 차는 사람들이 솔직히 싫을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 사정을 뭐 얼마나 잘 안다고 저 사람들이 뭔데 엄마랑 나를 저렇게 불쌍하게 생각할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생가부 신세가 된 저희 엄마와 제가 동네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지켜준 덕분에 마음고생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먹고 살면서 저희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았나. 어쨌든 온전히 저희 공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젠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일을 하시던 식당 사장님도 저희 가족을 안쓰럽게 여기시던 분 중 한 명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시급이 높다고 식당 뒤편에서 불판이랑 뚝배기를 닦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원래 아버지가 하시던 거였는데 맨날 그렇게 술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니까 어디 출근이나 제대로 했겠냐고요. 사장님이 당장에 잘라버린다는 것을 그러면 엄마가 제가 대신하겠다고 누구 하나라도 돈 제대로 못 벌면 우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장 나가서 굶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어 맡아서 얼레벌레 하게 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그 무거운 불판이랑 뚝배기를 나르는 것도 일이고 매일 연마제를 만져야 하니까 손에 지문도 다 달았지.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니까 무릎이며 어깨며 엄마가 농담으로 월급 받으면 파스값으로 다 나가게 생겼다고 장난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마냥 장난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린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뭐라도 일을 하면서 엄마를 돕고 싶었어요. 하다못해 다 아는 얼굴이고 한 동네 사람인데 당장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우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잡심부름이라도 시켜주세요. 무작정 문을 두드린다면 설마 일 하나 시켜줄 집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부잣집 애들처럼 학교나 다니고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떡볶이 한 컵 사서 같이 학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저희 엄마의 뜻이었습니다. 남들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다니고 남들 다 같이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라고요.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너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봐라.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엄마 나이 정도만 먹잖아.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만한 틈 같아 보이는 삶의 차이가 억만겹처럼 넓어 보인다고.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을 때 많이 따라잡아 놓으란 얘기다. 나중에는 가랑이 찢어져라 다리를 벌리면서 뛰어다녀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때가 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도 나중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지나고 나면 제일 재밌는 거였고 다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이미 한번 잘못된 길을 걸어본 제가 그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앞에서 바른 방향키가 되어주신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요, 가게 뒤에서 계속 불판을 닦으면서 골병 들어가던 엄마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후로 며칠간 일을 쉬다가 가게에 다시 돌아와 자연스럽게 일을 하던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사장님이 엄마의 등을 떠밀더래요. 이제 이 일은 그만하라고요. 엄마는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아무리 장례를 치른다고는 했지만 일을 너무 오래 쉬었나 보다. 요즘에 이 정도 노동력에 이 정도 급여면 사람 구하는 거야 일도 아니고 이런 일 하겠다는 본인보다 힘 좋은 남자들이 줄을 서고 널려 있는 상황인데 뭘 믿고 그렇게 일을 오래 쉬었을까. 대타라도 좀 구해놓고 갈 걸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사장님에게 읍소하셨대요. 준비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비 냈지 장례 비용 냈지 그 와중에 알지도 못하던 빚을 떠안게 됐지.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장례식장에 쳐들어온 빚쟁이들한테 싹 다 수금해 갔지. 당장 월세는 내야지. 제 학비는 또 어쩔 거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그냥 저희는 여전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이렇게 관둘 수가 없다. 청소라도 좋으니까 다른 일 구할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이 펄쩍 뛰면서 그러셨대요.
자르려는 게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 돈 더 주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데려가겠다는 사장님이 나타났다고요. 하여사 일 잘하는 거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 사장님이 하여사 좋게 봤나 봐. 마침 그 옆에 뭐 친척 식구인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왜 하여사 또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가 있었다며. 그 사장님이 그걸 본 모양이더라고. 딸이랑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그 외에 시장에서 돈놀이 좀 하고 가게도 여러 개 하시고 하는 분이신데 여튼 그분 눈에 든 거 아주 천운인 줄 알아. 눈에 한번 들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줄 서고 좋다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도 문 한 번을 안 열어주시는 양반인데 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랐는지 몰라도 자기 사람으로 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뭐해 얼른 안 일어나고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사장인 줄 알겠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벙쪘죠. 세상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엄마가 일을 하시던 식당은 꽤나 큰 시장 안에 있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큰 시장들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수라고 하잖아요. 사채를 하신 분들이랑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장에도 저희 엄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일수를 보시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우연히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저와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되신 겁니다. 시장의 사람들을 쫙 풀어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알아보시더니 대뜸 본인이 데리고 일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러셨대요. 워낙 셈에 밝으시고 일수일이야 가족들로부터 쭉 이어받아 해오셨다곤 하지만 장사로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불리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전국 각지에서 자금줄도 댈 겸 장사도 배울 겸 사람들이 항상 끊이질 않는다고 저희도 소문만 들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덥석 저희 엄마를 고르셨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소문만 무성하셨던 분이셨으니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엄마랑 제가 정말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했었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 바깥에 나면 뭐 여자든 어린애든 가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고 하더라. 그 사장님 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피를 본 사람이 한두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 원래 실체가 없는 소문이 더 무서운 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성한 소문 속에서 돈이 궁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저희 엄마와 저는 사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렵게 지냈다면서요? 일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머리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부탁할게요. 난 열심히 하라는 사람, 손 먼저 놔버리는 사람 절대 아니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자기 앞길은 자기가 바꾸는 거지. 앞으로 애 다 키우고 시집 보내려면 갈 길이 구말리겠구만. 사장님은 듣던 소문과는 달리 예상외로 아주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억만장자라고 싶었는데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이 여유로우면 저런 데서 태가 나는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30대의 젊은 남자들을 보디가드처럼 옆에 붙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장님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 있는 식당 뒤편에서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 수십 개의 불판과 뚝배기를 지문이 사라져라 벅벅 문질러 닦던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점장이라는 꽤나 멋진 직함을 달고 세동의 과일 판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저렇게 잘나고 돈 아쉬울 것 없고 일 가르쳐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왜 하필 동네에서 제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을까. 우리는 사장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안쓰러워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싶어 그러늘 만한 입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도 몇 번이나 사장님의 호의를 의심하곤 했어요. 그러나 사장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순전히 저희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이런 먼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었으니 탁월한 장사꾼이 되신 게 아닐까 싶지만요. 저희 엄마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신 거라고는 아버지 대신 나가서 불판이며 뚝배기를 닦은 것밖에 없지만 그 간단한 일을 하면서 일머리가 좋다고 하여사가 일 하나는 참 잘한다고 사장님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사람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센스요. 저희 엄마가 그 타고난 센스 하나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불판을 닦으면서도 가게 문을 열어두고 기웃기웃 안쪽을 보면서 가게 안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신 체크를 해주기도 하고, 가게 안이 바빠서 카운터 앞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대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 얼른 하던 일 내려두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일 잘하는 보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게에 들락거리시는 사장님들도 보면서 나중에 여기저기 월급을 배로 올려줄 테니까 우리 가게로 와라. 여기보다 일이 훨씬 더 편하니까 나랑 같이 일해보자. 저희 엄마한테 푹 빠져서 서로 데려가라고 난리였죠. 그런데 또 의리를 얼마나 중요시하시는 분이었다고요. 어려울 때 사장님이 걷어 먹여주신 정이 있지. 어떻게 돈 조금 더 많이 준다고, 몸 그거 조금 더 편하게 해준다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을 냉큼 배신하냐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니 좋아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로 더 좋은 자리로 모셔가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극구 거절하셨던 상황인데,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사장님께서 일머리도 좋고 일도 잘 할 것 같으니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라 하고 판까지 벌려주신 상황이었잖아요. 장사 한 번을 배워본 적 없고 학력도 중졸까지밖에 되지 않는 저희 엄마 등에 그때부터 날개가 돋친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시장에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과일 가게나 다름없는 가게였는데, 저희 엄마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과일을 예쁘게 포장하고 그럴싸한 상표를 붙여서 팔기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의 과일을 사기 위해서 평소라면 발도 들이지 않을 꼬질꼬질한 전통시장까지 찾아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물론 가장 기뻤던 건 저랑 엄마였지만 사장님도 정말 많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역시 본인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세동으로 시작했던 과일 판매점은 엄마가 점장 일을 맡아서 시작하고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시장 안에서만 10동으로 늘어나게 됐고, 다른 시장에서도 일을 배우기 위해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엄마는 본인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했지만 아시잖아요. 그 운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장님은 이제 완전히 저희 엄마를 본인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챙기셨고, 절대 엄마가 낸 공을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놓은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를 보상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보상 덕분에 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이제 나도 엄마를 도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학교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테이블이라도 닦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조바심을 냈었던 과거의 모습은 전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었죠. 엄마가 사장님에게 본인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저 역시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부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의 청춘 한 조각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엄마의 어렸을 적 소원이라는 대학에 재수없이 한 방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고르는 기준은 오히려 간단했어요. 한마디면 됐죠. 엄마가 옛날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 제 물음에 엄마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연세대를 외치셨고, 그때부터 제 목표는 연세대가 됐습니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아침에 등교하면서 밥을 먹을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엄마랑 마주치는 일조차 없을 정도로 혹독한 수험 생활을 거치고 저는 결국 연세대를 제 꿈이 아닌 현실로 이뤄내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일을 그렇게 많이 도왔던 것도 아니지만 또 막상 엄마 혼자 여기 놔두고 서울로 혼자 상경을 한다는 게 썩 마음이 내키는 일이 아니었죠. 엄마랑 저는 평생을 붙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터라서 이렇게 긴 시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던 건 사장님의 존재였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저희 엄마를 전담 마크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알려주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장님이셨던 거죠. 어쩌다가 일 나오셔서 잘하고 있나 쭉 돌아보시고 장부 갖다 놓고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살펴보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놔라 조언도 해주시고 그럼 또 저희 엄마는 그걸 가게 사정에 맞게 알맞게 잘 적용을 시켜서 또 사장님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요. 제가 대학을 갈 때쯤 저희 집은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살림살이도 훨씬 더 나아졌어요. 사장님은 엄마가 일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에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이 정도면 약소하지만 받아달라며 운영하시던 가게 하나를 통 크게 턱하니 엄마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었죠. 솔직히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을 계산하면 사장님도 이렇게 가게를 하나 내주는 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겠지만 저희 두 모녀가 워낙 살면서 받아야 할 거 못 받고 오히려 떼이기만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요, 평생을 가족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활기를 찾아가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딸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우리 엄마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대학을 서울로 가서 상경하는 거지만 이게 독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엄마랑 차근차근 떨어져 살 준비를 해야 하니까 독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안심이 되기까지 했답니다. 참 행복한 매일이었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성공이요. 엄마와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저희 엄마를 보고 우연히 만난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게 아니냐,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길거리에 나앉았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그렇게 둘도 없는 귀인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랍니다. 저희가 만약 그때 다른 사람들의 소문만 믿고 휘둘려서 사장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요. 물론 그때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모녀에게 주어진 그 절박한 상황마저 저희를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저희를 돕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뒤에 백이 누구 있다, 누구 믿고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돕고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정확히 저희를 여기로 끌어다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랑 단칸방에 누워서 자기 전에 매일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진짜 현실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큰 집, 부족하지 않은 통장 잔고, 더 이상 턱끝까지 쫓아오지 않는 빚, 삶의 여유를 찾은 저와 엄마도 비로소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참 시련 없이 성공으로 이 얘기가 마무리되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테지만요. 참 아쉽게도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예비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건 대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비신랑과 저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처음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제가 회계학과를 나왔거든요.
저희 학과 특성상 졸업을 하고 나면 회계사 시험을 치르고 유명 회계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고, 회계사 시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던 시험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의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사자 직업 리스트에 회계사가 들어가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나 난이도가 매번 예상할 수 없어서인지 그 명문대에서도 회계사 시험에 있어서는 재수 삼수를 하는 선배들이 허다했었죠. 다만 저희 학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던 덕분에 이미 회계사로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선배들을 만나고 시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도 회계사 준비반이라는 이름으로 학년 상관없이 이제 막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학과 내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요. 예비신랑 역시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고요. 사실 예비신랑의 첫인상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회계사 준비반에서 예비신랑을 봤을 때 예비신랑은 군대를 제대하고 회계사 시험에서 2번이나 연거푸 떨어진 삼수생이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초시에 합격해서 이런 일로는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아야겠다 결심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할까? 예비신랑은 어쩐지 그 시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업가 집안에서 자격시험만 쳐놓고 대충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자식이라서 돈으로 만들어 놓은 인재이긴 한데 본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떠먹여주는 밥도 제대로 못 떠먹는다고 혀를 끌끌 차는 평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고 싶은데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긴 했지만 한때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영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은 절대 친해질 일도 없다. 제 앞에서 뒷담화를 했었던 친구에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불과 한 달 후에 그 욕의 주인공이었던 예비신랑과 팔짱을 끼고 수줍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네, 저런 한심한 사람이랑은 절대 친해질 일도 없고 저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지 생각했던 그 사람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처음엔 그렇게 편견 가득하게 예비신랑을 바라봤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막상 사람을 겪어보니 예전에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편견을 깨부수는 사람이요. 무성한 소문 속에 사는 사람과 달리 소탈하고 또 성격도 좋고 시험에서 계속 미끄러졌던 이유는 집안에 돈이 많아서 별로 간절하지 않아서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무슨 운이 나빠서인지 몰라도 시험 볼 때마다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평소 공부한 것만큼 성적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이 직업이랑 맞지 않는 건가 하고 점까지 보고 왔다고요. 그동안 내내 오해를 해왔던 게 머쓱해질 정도로 별거 아닌 이유들에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사실 이런저런 오해들을 저도 모르게 믿어왔던 것 같다고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 그렇게 소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다고요. 대신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다는 제 말에 예비신랑은 대뜸 제 손을 잡으면서 나도 너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자기랑 만나볼 생각이 있냐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뭐 일주일도 안 된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연애란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예비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때 왜 갑자기 그렇게 고백을 했냐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고 처음에는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고 해명을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그때뿐이더랍니다. 아, 그랬냐, 몰랐다. 이렇게 느물느물 넘어가는 사람만 많았지.
저처럼 딱 잘라서 먼저 오해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받았던 사과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 모습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나요? 저도 예상한 것과 다른 예비신랑의 모습에 끌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 마음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거였고요. 저한테 신나게 예비신랑 뒷담화를 하던 친구만 머쓱해져서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다 옛날 얘긴데 저희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대신에 사실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시 소문 좀 내달라고 웃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예비신랑한테 정말 복받았다고, 저 만나고 나서 인생에서 얻은 게 너무 많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어요. 항상 예비신랑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집안 믿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분위기만 흐리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별칭도 떨어졌지. 그런 오해 때문에 멀리 지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해를 풀고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지. 그뿐만인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확실히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미끄러지던 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막상 합격하고 나면 마음 바뀌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저는 이제 막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환경이나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나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득이 되지 않겠냐면서 결혼 얘기를 제게 먼저 꺼냈던 것도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연애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첫 연애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거의 찾아오지 않는 행운 같은 일 아니겠어요? 만나고 사귀면서 싸운 적 한 번 없겠다. 만나고 나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겠다. 결혼을 결국 두 사람이 좋아해야 평생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에도 크게 망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실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선택이라면 당연히 기분 좋게 허락해 주실 줄 알았던 엄마였는데 제가 예비 신랑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딘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사실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건 딱 그 정도 수준의 반대였거든요. 이렇게 옛날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엄마가 반대를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꽤나 잘 사는 집안이라며 엄마가 너 결혼하는데 뭔가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결혼을 시키는 상대 쪽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누구 한쪽이 아쉽고 안 아쉽고 이런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괜히 내 딸이 듣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소리 듣게 될까 봐 엄만 괜히 걱정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무작정 결혼을 반대할 생각도 없어. 그냥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요 하고 순순히 물러났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똥꼬집으로 그렇게 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그렇게 반대하는 엄마 때문에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걸까 하고요. 참 철없는 생각이었죠. 지금에야 정신 차리고 그때 일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톡톡 사연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답답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시겠지만 다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바보 같은 시기도 한 번씩 거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 그렇게 답답하고 바보 같은 시기를 겪었던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예상치 못한 엄마의 반대에도 저는 쉽게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니까요. 예비시댁은 어땠냐고요? 예비시댁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나 봐요. 사실 그렇죠. 아직 시험도 합격하지 않은 예비 며느리,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한 방에 합격을 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해도 누가 그렇게 쉽게 집에 들이려는 마음을 먹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고 하지만 거품 물고 반대하기에는 예비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거기도 아들이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허락해달라 그렇게 뻗대고 시위를 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한쪽도 속 시원하게 허락받지 못한 채 결혼 허락만 겨우 받고 상견례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제가 그런 억지를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후회만 가득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견례 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맞춰서 예약을 하겠다는 저희 집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저는 더 신경을 써서 식당부터 선물까지 시작부터 약자가 되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엄마에게 넌지시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넸죠. 고집 부려서 미안해 엄마.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할게.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그 정도는 부탁해도 되겠지? 나 그래도 엄마 딸이잖아. 엄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뭘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러냐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단추를 꿰는 날인데 서로 신경 써서 예민해질 수 있겠지만 양보하고 물러서고 잘 마무리해보자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상견례 장소에는 예비신랑을 제외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간에서 예비신랑만 난감한 표정으로 나가서 연신 전화를 하며 위치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엄마 말씀대로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꼬일 수 있는 건지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 1시간씩 망부석처럼 엄마를 세워놓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죄송하기만 했어요. 약속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전혀 서두른 기색도 없이 느릿느릿 시부모님께서 드디어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자마자 미리 세팅해 놓은 전체 요리들이 식어버린 것을 보고 짜증부터 벌컥 내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식당 예약을 다 했어요? 저기요. 이리 와서 그쪽이 이거 한번 먹어봐봐요.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누굴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모자란 애들 들이밀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도 없어서는... 음식을 다시 가지고 온 종업원에게 대뜸 포크를 집어던지며 네가 직접 음식을 먹어보라고 버럭 짜증을 내는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모두 헉했죠. 평소 행실이 대체 어떻길래 이런 자리에서도 숨김없이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 하고요. 그런데 그 가시돋친 말은 종업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관역파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으니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할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쪽 집안이랑 다르게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으니까 파혼같이 중요한 얘기는 얼굴 보고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줌마? 어디서 시장에서 과일 팔던 사람이 돈 좀 만진다고 해서 이제 뭐 명예 같은 것도 욕심이 슬슬 나나 봐요.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아야지. 아줌마는 딱 시장에서 과일 팔던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딱 그 수준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거기서 더 올라오려는 생각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남의 아들 가지고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아줌마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정말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명품 가방 들고 쫄래쫄래 나와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야? 옛날 같았어 봐. 아줌마랑 나랑 겸상도 못해, 알아?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견뎌야 하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자기 엄마가 저렇게 헛소리를 쏟아내는데 말리지 않는 예비 신랑도 이제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인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란 듯이 예비 신랑의 뺨을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어디서 못 배워먹은 애가 귀한 아들 얼굴에 손을 올리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뭐? 급? 급이 맞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예비 시모를 들이받으려는 저를 막아선 것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눈이 뒤집어진 저를 자리에 앉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예요, 명숙이. 상견례 자리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장님 말씀대로 딱 졸부 수준이네요. 뭐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이고 같이 일할 정도로 뭘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 글러먹었더라고요. 딱 보신 그대로입니다. 사장님이 사람 하나는 잘 보셨네요. 네, 맞아요. 땡땡건설이요. 명함 받아보니까 사장님이 말씀 주신 그 사람들 맞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자금 끊어버리셔도 되겠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눈만 꿈뻑꿈뻑 뜨던 예비 시모 앞에 저희 엄마는 명함을 한 장 탁 내려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봐왔던 명함이라 저는 보자마자 누구 건지 한눈에 딱 알아봤죠. 저희가 이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던 바로 그 사장님이요. 대체 여기서 사장님 명함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했는데 혼비백산에서 명함을 집어들고 방금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냐 난리를 치는 예비시댁을 보니 저희 엄마가 그 명함을 적재적소에 꺼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땡땡건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장님 자금으로 꽤나 많이 자금 융통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딸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 얘기를 하니까 대번에 누군지 알아봐 주시더라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내 돈 가져다 쓰는 애들인데 옛날에 없이 살던 시절 기억 못하고 요즘 얘기만 들어보면 매년 남 찍어 누르고 졸부처럼 굴 줄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 언제 끊어낼지 가만 보고 있는데 명숙이 네가 가서 확실하게 사람들 좀 보고 오라고.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사장님도 나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뭐? 급? 우리 집안이랑 너네 집안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안 맞지. 그렇게 인성이 바닥인 인간들이랑 우리 집안이랑 어떻게 급을 운운할 수가 있어?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본인의 과오를 한 번만 너그럽게 덮어주시면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갚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희 엄마 앞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이 맞지 않는다며 겸상을 운운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사람을 무시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저렇게 억지로 쥐어짠 것 같은 사과를 꾸역꾸역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물론 가장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엄마 앞에서 입도 뻥끗 한마디 제대로 하지를 못할 거면서 너같이 한심한 인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댔던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결혼하기 전에 너희 집안 개차반인 거 알려줘서 정말이지 고맙다. 넌 평생 결혼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렇게 제 상견례 자리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엄마랑 손을 잡고 식당을 박차고 나오는데 뭘 잘했다고 속이 그렇게 홀가분하던지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철없는 딸 때문에 엄마가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남자 거르는 눈을 키우는 거 아니겠냐고 엄마는 늘 그렇듯이 호쾌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또 그렇게 넘어가셨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어요. 당분간은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학을 떼게 되었지만 엄마 말대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남자 고르는 눈이 조금은 생겼으려나요? 엄마와 사장님에게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사연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남편과 좋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톡톡사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그 사연 속 얘기들에 푹 빠져 지내고 있어요. 저도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저한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혹시 놀라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라도 광주 토박이들이셨어요. 거의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다시피 하셨고 중매를 통해서 만나 바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던 세대였다고 해도 어떻게 바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에 차출이 되셨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월남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대를 끊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를 들여 아이라도 남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파병을 떠나기 2달 전에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운 좋게 아버지가 월남으로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는 제 오빠를 임신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어머니는 홀로 오빠를 낳고 키우셨고 3년간 아버지의 무사 귀환만을 빌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3년 만에 베트남에서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바로 제 언니도 생겼고 그렇게 두 남매를 키우면서 좀 사시다가 늦게 셋째를 임신하시게 되어 저를 낳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랑 제 언니는 7년 차이, 오빠랑은 무려 10년 차이가 나니까 제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는 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뻐하시면서 키우셨어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언니 오빠랑 나이 차이도 나는 저는 집안에서 거의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생일마다 마론 인형을 선물로 받고 옷도 새 옷만 사서 입혀주셨던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겨우 서울로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되니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초에는 밥도 태우고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못하던 저였는데 자취도 1년이 넘어가니까 밥도 잘하고 반찬도 요리책 보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엄마가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셔서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셨지만 태어나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니까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대견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꽤 맛있다. 이 생선조림 네가 만든 거야? 좀 제법이네. 아이고 생선조림 간 맞추기가 은근히 어려운 건데 이제 너 시집 보내도 되겠다. 엄마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최근에 요리책 보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고. 내가 대학교 2학년인데 무슨 벌써 시집을 가. 아직 멀었지 뭐. 설마 내가 널 벌써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겠니? 아유, 요 이쁜 거 어떻게 아까워서 시집을 보내. 내가 오랫동안 끼고 살 거야. 나도 엄마랑 오래 살다가 나중에 시집 갈 거야. 저는 제 또래 애들과 비교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오히려 큰오빠가 사사건건 저를 아빠처럼 통제하려고 들었고 언니도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해서 오빠랑은 사춘기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죠.
그것도 몇 년간 뿐이었고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서 집을 떠났을 때부터는 다시 좋아졌고요. 오빠도 타지 생활하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가끔 돈이 떨어지면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용돈을 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엄마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30년 만에 절친이었던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나갔던 동창회의 분위기가 좋으셨는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여보, 나 있잖아. 오늘 동창회에서 미자 만났거든. 근데 미자한테 아들이 있다네. 이번에 7급 공무원 붙어서 외교부인가 발령이 났다고. 얼마나 나한테 자랑을 하든지. 근데 그 미자 아들 말이야. 7급 공무원이면 좀 괜찮은 직급인 거야? 우리 딸 미자네 아들이랑 소개팅 한번 해줘 볼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공무원이면 좋지. 그리고 소개팅 한번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 동창이라는 그 여자는 시어머니 자리로 좋긴 한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 귀한 딸 고생시키려는 심술궂은 성격이 뭐 어쩌라고. 학교 다닐 때 걔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얌전한 애였어. 그래서 난 미자 사돈으로 마음에 드는데 어쨌건 누가 내 딸 바로 결혼시킨대? 술김에 그냥 한번 약속한 거니까 나가보라고 하는 거지 뭘. 저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쩐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그냥 반 장난으로 두 분이 약속한 거라면서 엄마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저한테 통사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봐서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뻥 차버려도 된다고 하시면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어머니의 여고 동창생 아들과 소개팅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만나고 끝을 내기에는 조금 아까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30도 안 됐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머리도 좋고 능력도 꽤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 남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꼭 나가보라고 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그쪽이 생각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만나고 끝내기엔 아까운데 어때요? 우리 계속 만나볼래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생각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봐요. 4학년 2학기에는 학교 수업도 2과목밖에 없고 논문만 쓰면 졸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연락하면 만나러 나가곤 했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전에 잠깐씩 사귀었던 남자들보다 훨씬 믿음직했고 저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어머니는 그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그동안 아주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아들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주셨던 거였어요. 그래 미자야, 네 아들 말이야.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더라. 저번에는 우리 딸이랑 데이트 중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같이 병원도 가지고 일찍 집에 들여보내주는 거 있지? 차로 데려다 주는 것도 물론이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 네 아들 사윗감으로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얘. 그냥 우리 사돈 맺을까? 나도 네 딸 너무 예쁘고 참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 막내인데 성격도 대바라지지도 않고 말이야. 문제는 네 딸이 취직을 어디로 하는가인데 그것만 잘하면 나도 네 딸 완전 마음에 들 것 같다. 어머, 너 혹시 우리 딸이 취직 못하면 이 결혼 반대할 거니? 네 아들은 벌써 우리 딸한테 푹 빠졌던데 뭘. 어머니는 제가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그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보다 제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 막내딸이 사회 나가서 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나서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는 눈앞에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안달을 내지만 혹시 알아? 그 남자 보고 결혼했다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네가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 듣고 보니 아버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25밖에 안 됐고 아직 취준생의 입장이었기에 지금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는 그 남자와 데이트보다는 취업에 우선을 두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계속 연애에만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공부를 할 시간도 줄어들고 언제 취직에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1년간 취업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직도 해야 했고 그에겐 비밀로 했었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람과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었지만 단순히 취직 때문이라면 6개월 정도는 못 만나는 건 감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아쉽다는 듯이 풀이 죽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난 사실 하루도 자기 못 만나는 거 싫지만 자기 취직을 위해서라니까 견뎌볼게. 6개월까지만이야. 그 후엔 무조건 우리 다시 사귀는 거야. 난 한눈 절대 안 팔 거야. 자기만 기다릴 자신 있어. 벌써 보고 싶은데 어떻게 6개월을 기다리지? 나도 자기 보고 싶겠지만 우리 좀 다른 것도 해가면서 보내자. 당신도 영어 학원이라든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시간 쏟아봐.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제 말투가 좀 쌀쌀맞았는지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서운해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전화통화는 해주기로 했어요. 그 후부터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면접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약속했던 6개월 후에는 당당히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 취직 소식을 알렸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동안 남자친구 몰래 가끔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남자친구만큼 잘난 사람은 없었기에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자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우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광주 시내에 있는 고급 중식당을 예약하셨다고 하시며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 장소에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있었고요. 곧 예비 시부모님들이 제 남편과 함께 식당이 따로 마련된 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벌써 들어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주연이 아버님.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정자 친구 미자라고 해요. 얘도 참,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미자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정자라고 해요. 두 분 어머니들은 새삼스럽게 상견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시며 스스럼 없이 정말 동창회처럼 깔깔 웃으시면서 옛날 추억들을 풀어놓으셨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전 처음 만나는 아버님들은 서로 마주 앉아 점잔을 빼면서 어색한 헛기침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숨막힐 듯한 어색함이 싫었는지 친정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 사돈, 우리 술이나 한잔 하시죠? 여기 연태고량주가 맛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시키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고량주는 게다가 너무 세서 못 마십니다. 저는 그냥 맥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칼 같은 거절에 제 친정아버지는 입을 굳게 담은 채 언짢은 표정으로 말없이 술만 드셨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고 저는 위로 10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서였죠. 게다가 제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 치곤 연하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왠지 제 친정아버지에게 형님 대접을 해주지 않고 쌀쌀맞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애써서 친해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시아버지의 분위기에
친정아버지 역시 머쓱해서 아무 말 못하고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친정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 결혼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친정어머니에게 얘기하셨지만 친정엄마는 이미 예비사위랑 시어머니에게 넘어가셔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만 하셨어요. 양가 어머님들 간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말마다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만나서 살림살이나 예물 예당 같은 것들을 의논하시고 조율하시게 됐죠. 어쩌면 그 덕분에 저희들은 싸우지 않고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역시 무사히 잘 치르게 됐고요. 시댁에서는 저희들의 신혼집을 구하는데 1억을 보태주셨고 그 덕분에 전세가 아닌 대출이지만 처음으로 자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툭 하면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저희 부부 일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저와 남편의 직장 딱 한가운데의 위치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남편도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어야 한다고 결혼 후에도 저한테 불평을 늘어놓으셨죠. 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올래? 복날인데 우리 아들 삼계탕이라도 해 먹이려고 하니까 점심때쯤 둘이 같이 좀 넘어와. 어머니, 저희도 좀 쉬어야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나흘간 야근해야 하고 오늘도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지금도 너무 피곤해요. 복날에 우리는 항상 세 식구 모여서 삼계탕 해 먹었어. 그런데 네가 먹으라고 그 전통을 깨려고 하니? 너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같이 한다고 해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둘이서 쏙 빠지겠다고? 안 돼. 앞으로 무조건 토요일 점심은 비워놔. 이러니까 내가 너희 집을 이 근처로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였으면 네가 이런 불평이나 했겠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해서 시어머니가 불평을 할 기세였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에 불려가야만 했죠. 시댁에 가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뭘 하라고 강요하시는 못된 시어머니가 계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외동이라는 이유로 저는 남편과 거의 세트가 되어 시댁에 불려가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뭐든지 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전 시댁을 가도 음식을 대량으로 해야 하거나 김치를 담거나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시부모님 커피나 타드리고 무슨 말에도 웃으며 맞장구만 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 지나가자 제 참을성에도 한계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매 주말마다 계속 시댁만 오라고 하시는 건 너무 심하잖아. 당신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처갓집 몇 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매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하고만 시시콜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우리 사이의 얘기는 시어머니한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야 되잖아. 그걸 자꾸 자기 엄마한테 말하면 뭐가 해결이 돼? 뭐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애처럼 우리 엄마한테 뭐든지 다 잃은 것 같잖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래? 당신 잊어봤더니 너무 못된 여자였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속은 거야, 나도. 됐고, 나 이번 주말엔 절대 시댁 못 가. 나도 우리 친정 갈 자유 있잖아. 당신만 시댁 가면 되고, 솔직히 나 그 집 가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 어머니도 당신도 시댁에서 나한테 잘 대해준 적 있어? 투명인간 취급이 나고. 제가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대들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사람의 의외의 행동에 저는 헉하고 숨을 삼켰어요. 결혼 전에는 한없이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한 남편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이거 가정폭력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유치장 가. 그만하라고. 남편은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손목을 꽉 붙든 채 한참 씩씩거리다가 할 수 없이 놔줬어요. 그리고는 분에 못 이겨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죠. 도대체 누가 먼저 잘못한 건가요? 6개월 동안 매주 시댁에 불려갔다면 정말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친정에도 가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를 벽에까지 밀어붙여 버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비난받을 행동을 한 건가요? 저는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걸 친정 부모님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마보이 같은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직 어린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어머니가 유도신문을 해도 금방 넘어가서 미주알 고주알 제가 남편에게 잘못했던 일을 더욱 크게 부풀려서 일러바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같은 과 선배님이 만취한 저를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선배는 여자 혼자 술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같이 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내려준 것뿐인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회식했을 때 집에 내려다 준 남자 누구야? 그놈이랑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지?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웃음을 흘리고 몸가짐도 바르지 못한 거지? 아니라고. 그 선배님 우리 과 선배야. 그냥 내가 술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야. 거짓말 하지 마. 그놈이 당신 유부녀인 거 알면서 접근한 거 아니야? 너도 솔직히 말하면 그놈 마음에 있지? 되게 남편이 제게 누명을 씌우는 건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까지 그 사실이 다 알려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1시간 이상을 침튀기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었겠어요. 거의 의처증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그 사람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요. 그런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빠르게 식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냉정해질수록 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당신 왜 날 피해? 의도적으로 잠자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몸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곧 생리할 때가 돼서 그래. 그땐 나도 많이 아프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야지. 연애할 때도 그런 줄 알았으면서 왜 그래?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핑계라도 된다고 생각해? 오늘은 피할 수 없어. 나도 양보 못해. 남편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때로는 생리 기간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저를 괴롭히듯이 잠자리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고 그의 손길이 싫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피곤한데 남편은 계속 강요하다 보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각방을 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또 그런 부부간의 관계까지 남편을 하나도 안 빼고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선을 한참 넘은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 일까지 시어머니하고 공유하고 싶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또 제게 전화해서 한참을 꼬투리 잡고 훈계하는 것이었죠. 예, 너 요즘에 남편이랑 같이 방 안 쓴다며? 이제 1년 지났으면 아직 신혼인데 너희들은 연애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 거니? 도대체 우리 아들 어디가 어때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거절해? 다음 주에도 안 했다고 하면 이 엄마 쫓아갈 거니까 알아서 해. 알겠니? 내가 전화해서 내 아들한테 물어볼 거야.
어머니, 부부간의 관계까지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나요?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것까지 어머니께 일러바치는 거지. 진짜 마마보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마마보이? 얘가 무슨 말이야 그게? 네 남편한테 이 시어머니한테 야 이젠 하다 남편이 흉까지 보는 것 봐라. 너 착한 줄 알았더니 엄청 되바라진 애였구나. 내가 너를 잘못 본 것 같다. 아유 기가 막혀서 누구 보고 마마보이라는 거야. 안 되겠다. 나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져야지. 이건 뭐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야? 아니에요. 제발 우리 친정에는 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께 말대답 안 할 테니까 친정 어머니한텐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저 때문에 제 친정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일만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참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1년밖에 안 지났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남편도 저한테 잘해주겠지. 마마보이 같은 성격도 고치고 제 말도 믿어주겠지 하고요. 그 후로는 웬만하면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몸을 사리고 지냈어요. 회사에서 잔업이 있어도 미리 보고를 했어야 했고 1시간마다 사무실에 있다고 영상통화도 남편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제 파탄 나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생활이 2년째가 되어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5주 동안 속이 울렁거리며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는 선명한 2줄이었어요. 이 악마 같은 인간의 아기를 가지다니 전 속으로 낭패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그 마마보이 같은 고자질을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고자질을 들으면 시어머니는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너 이랬던 게 사실이냐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래 이러면서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항변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라먹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지랄을 해댔으면 남편이 손이 올라와? 네가 우리 아들 화를 돋구니까 걔가 참다 못해 살짝 손을 댔겠지. 때리긴 누가 때려? 남편들이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야. 저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몸이 떨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혼내고 힘들게 할지 걱정이 되고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 당장은 남편에게 임신한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게 전 나쁜 생각을 했어요. 임신한 뱃속의 아기를 병원에 가서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기를 가져봤자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테스트기를 기어코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과는 반대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더군요. 당신 임신한 거야? 몇 주 된 거야? 그게 사실이면 나 이제 내년엔 아빠 되는 거네? 너무 좋다. 우리 2명 이상은 꼭 낳자. 난 외동이라 자라면서 너무 외로웠거든.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난 동생이나 형이 있었으면 했었어. 당신 진심이야? 나와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서 이 아기를 낳으려는 건데? 난 생각만 해도 토악질이 나와. 난 우리 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당신이 마마보이에서 믿음직한 아빠로 변할 리도 없잖아. 저는 그날따라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짝 소리가 나면서 제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러고도 남편은 성에 차지 않는지 연거푸 2번이나 더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쓰러졌고
경악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잔뜩 열이 올라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왜 때려? 네가 뭘 잘했다고 날 때려? 넌 맨날 네 엄마하고만 짝짝꿍대서 나 같은 건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나한테 막대하던 인간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어.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정신과나 가봐. 이 사이코 같은 새끼야. 뭐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내가 맨날 참고 있으니까 핫바지로 보여? 한번 제대로 해봐. 아니, 지가 참기는 뭘 참았다고 뻔뻔스럽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더 소리를 지르려던 그때 남편은 일어난 저를 다시 힘껏 소파에다 떠밀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잘못 떨어지며 엉덩이를 딱딱한 모서리에 부딪혔고요. 제 몸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조그만 아기는 그대로 잘못되어 엄청난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다가 손발을 경직하면서 기절했어요. 당황한 남편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대원들은 5분 내로 도착해 가까운 응급실로 저와 남편을 싣고 갔습니다. 남편은 아래에서 피가 안 멈추는 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뱃속 아기가 유산된 것 같습니다. 이제 5주 정도 된 태아라 정말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젠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음 아기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뭐 이런 돌팔이 같은 놈이 다 있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아이 살려놔. 제가 기절해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며 산부인과 레지던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다가 끝내 간호사가 부른 경찰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현행범으로 단박에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제 친정 부모님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주연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참고 지낸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수모를 당하고 결혼을 유지해야 돼. 난 다 필요 없다. 네 남편이라는 놈이나 그 미자년도 전부 다 고소할 거야. 내가 다 고소해서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정말 소름 끼친다. 네 시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던 거니?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 괴롭히고 있는 동안 그걸 방관만 했다니? 난 그 집 인간들 모두 다 경찰서에 잡아쳐놓고 싶어. 앞으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아버지는 널 그 악마 같은 놈의 소굴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지긋지긋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한 서너 번 정도 무시하다가 줄기차게 걸려온 전화에 넌덜머리를 내면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당신 아들 때문에 뱃속에 아기 잃은 사람이에요. 양심 있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네,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전화한 거다. 정말 네 남편이 너를 밀었다고? 너 혼자 자작극한 거 아니야? 너 아기 낳기 싫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화나서 널 밀었다고 하던데. 사실 너 아기 임신한 거 아니지? 네가 다 꾸며내고 거짓말한 거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눌러오기만 했던 어머니에 대한 인내심이 투두둑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로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화장실 가면 제 임신 테스트기 있어요. 핸드폰에 직접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쓸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일어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버릇까지 생겼다고요. 이렇게 나를 신경증 환자로 몰아간 게 당신들 두 모자인 거 알기나 해?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뭘 잘한 게 있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지금은 내가 참는데 너 퇴원만 하면 이 시애미한테 사과하러 와야 할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제 분노 폭발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시댁의 귀한 핏줄을 끊은 것도 아들이었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쪽도 아들이었으니까 꼼짝없이 구속수사가 사실로 되어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어요. 제 웃음소리에 놀라서 병실 복도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주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또 그 미자년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내 그 악랄한 기집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말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경찰서 가면 어떡해.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인간들 법으로 심판하게 놔둬요. 네?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분이 안 풀려. 내 손으론 2년간의 복수해줘야지. 주연아, 말리지 마라. 네 아버지도 그쪽에 억하심정 많으니까 조만간 복수하고 말 거야. 친정 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에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제 친정엄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이 저를 때렸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친정아버지 역시 예전 월남전에서 수색대대에 계셨던 경험을 살려서 저의 집을 샅샅이 뒤졌고 증거를 많이 찾아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핸드폰도 가져가셔서 다른 저장소에 핸드폰에 담긴 모든 사진과 음성 녹음 파일을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 모를 남편의 증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으로 쳐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친정 어머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물으셨대요. 야, 미자 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임신한 상태에서 네 아들한테 맞았냐고. 내가 너랑 니네 아들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네 아들은 우리 딸 뺨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우리 애 얼굴 부은 거 봐.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에서 폰으로 찍은 제 얼굴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 벌겋게 멍든 제 얼굴을 곁눈으로 본체만치 하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정자야,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믿니? 네 딸이 혼자 자작극한 거 아니야? 걔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아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살짝 손을 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고소하다가 기어이 우리 애들 가정 깨트리고 그러니?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뭔 벌써 이혼 얘기를 하고 그러니? 이것 봐요 사부인,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애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애로 안 키웠어요. 당신 내 아들같이 약한 여자한테 손 찍어마고 그런 못된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뭐요? 살짝? 그러면 당신 내 아들놈이 우리 애를 때린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당신도 어디 한번 살짝 맞아 볼래? 저의 친정아버지는 기어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씩씩대면서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이 졸린 채로 캑캑거리며 시어머니는 솥뚜껑처럼 큰 아버지의 손바닥이 얼굴로 날아오려 하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매달리시다시피 하면서 말리셨죠. 여보, 당신 참아요. 여기서 당신 미자 때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지금은 좀 참고 이 인간이 싹싹 빌고 사과할 때까지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말아요. 그러면 되잖아. 일상생활 못하게 계속 여기서 눌러 앉아 있다가 사과 받으면 그때 움직이자고요. 뭐라고? 아니 누구 맘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쫓겨나는 건 정자 너랑 네 남편이야. 그러기 전에 얼른 꺼져. 그때 이 아수라장에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셨던 저희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옳았구나. 이제 자기 편이 왔다고 생각했고 얼른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아버지에게 만행을 저질렀다며 일러바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일러 바치는 그 버릇은 분명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보, 마침 잘 왔네요. 아유, 이 인간들 좀 내쫓아줘요. 글쎄, 우리 아들이 지 딸 때렸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아니, 내가 그 거짓말쟁이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당신도 우리 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저의 친정 부모님은 뻔뻔한 시어머니의 수작에 혀를 차면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당신 그만하지 못해.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제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돈네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망할 아들놈이 대개 따님을 해치고 뱃속에 아기까지 잘못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 사과도 하고 위자료도 많이 드릴 테니까 제발 제 아들 고소만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사돈어른? 사돈어른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피해준 게 없으시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제가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대개 아들하고 와이프입니다. 시아버지의 순순한 사과에 오히려 놀란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상처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서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제 아들 대신 제가 사과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 애가 학생 때부터 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학교에서도 가끔 애들을 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놈 때문에 학교 가서도 여러 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우리 집안과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못난 아들놈 때문에 아기도 잃고 마음고생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 시댁 와서 내가 뭐 일을 시켰나? 애를 낳으라고 압박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 멋대로 가졌다가 없어진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시댁에 6개월 오는 것도 싫다고 난리쳤다면서. 정전의 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난 그런 거 인정 못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의 탓만 하면서 남편이 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내 딸 결혼 생활 이대로 지속시킬 수 없어. 우리 딸 병원사 퇴원하면 미자 너 고소장 받을 줄 알아.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보, 이제 그만 갑시다. 사돈어른, 고소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돈은 아니어야 할 거고요. 대개 아들은 이제 성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지 않습니까? 대신 사과하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돈도 그걸 아셔야 할 겁니다. 아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곤 제 친정 부모님은 시댁을 떠났어요. 시아버진 말없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시어머니는 뻘개진 얼굴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흥분하셨다고 해요. 그때 맞춰서 제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자 시아버지는 제 남편의 뒤통수를 퍽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말씀하셨대요. 너 이놈의 새끼, 결혼했으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줄 알았건만 아직도 그 모양이야? 누가 네 마누라 때리라고 가르쳤니? 그 애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이 아버지도 너 같은 놈 뒤치다거리 지긋지긋하다. 난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당신도 마찬가지야. 맨날 아들 아들 하면서 끼고 들기만 하니까 저놈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지.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짐을 꾸려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시어머니와 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며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푹 쉬고 치료를 받았어요. 아기가 유산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그 지긋지긋한 남편놈과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제 편을 들고 나오셨고요. 주연아, 너 아직 젊으니까 그 집에서 고생하고 살 필요 없어. 사람 성질머리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다. 손찌검하던 사람은 또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참에 그 못난 인간하고는 끝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래, 엄마도 네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혹시나 아기라도 가졌어봐. 더 골치 아팠을 거야. 유산된 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집에 와서 엄마랑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단란한 시간을 가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푹 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랑 우리 엄마를 나락에 떨어뜨린다고 이 난리야. 내가 그런다고 너한테 울면서 사과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아버지 말씀도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 원래 심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야, 시끄러워. 니네 엄마. 어우, 정말 질린다. 이 마마보이 새끼야. 누가 봐도 잘못한 건 너고 폭행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게다가 유산까지 시켰으니까 넌 가중처벌 받아야 돼. 알겠어? 내가 막말을 못해서 안 한 줄 아니? 세상엔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참는 거야. 그런데 너한테는 예의 차릴 생각도 없고 네가 해준 대로 똑같이 대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나한테 용서 같은 거 바라지 마. 합의 절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고소장을 보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연상이라는 것을 무기로 시아버지를 찍어 누르고 멋대로 조종하려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김에 황혼 이혼도 하시고 다 큰 아들놈 뒷바라지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어디 산이라도 들어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사이코 같은 모자 곁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예 없을 것이니까요. 결국 그 사람과 저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극적 타협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됐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제 시아버지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억지로 사과와 반성문을 쓰게 하였고 남편은 아무래도 벌금도 물기 싫고 감방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 반성문을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제 친정 어머니는 그 일로 아직도 시어머니를 미자년이라고 부르면서 몸서리를 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과 다시는 얽힐 일도 없고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한 같은 건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면 할수록 제 수명을 더 깎아먹는 것 같거든요. 이젠 깨끗하게 헤어졌으니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생을 별탈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6개월간의 이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월차를 끌어모아 부모님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저도 마음 정리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현실에서 아등바등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줄 거고 저도 회사에도 덜 충성하면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건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연을 끊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리산 기슭에서 혼자 사시는 전 시아버지와는 가끔 전화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아가 뵙기도 합니다. 아직도 혼자 지내냐면서 좋은 남자 있으면 재혼하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혼자가 좋다고 매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곤 해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작지 않은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정 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체면 생각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다면 남들은 그런 자신을 더 호구로 본다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럴 것이라고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면 제 전 남편처럼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일도 있을 테니까요.
제 얘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